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예, 최고의 일본 문학평론 또 번역가인 우리 정선태 교수님의 해설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 또 왜 이러십니까? 아니, 진짜예요, 교수님. 예.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아이고, 말씀하세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우리 김 PD는 젊은 사람 모를 텐데, 김 PD가 몇 년생이 좀 미안하지만 74년생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무슨 얘기 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네. 1980년에 나온 드라마 간양록. 어떻게 알았어요? MBC 드라마. 맞아요. 아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 누가 들으면 다 짜고 한다 그러는 거야. 아니, 앞서서 저기 한마디로 말해서에서 오늘 작품 말씀하시기에 그래요. 이때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최불암, 네. 김혜자, 이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씨도 나왔고. 네. 간양 1980년 한 해 동안 MBC에서 방송한 드라마였는데요. 예. 이 주제곡이 유명합니다. 조용필 씨가 부른 거 아닙니까? 네, 조용필 부른 간양록인데 네. 1980년에 나온 조용필 앨범 중에 촛불이라는 제목의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간양록. 네. 노래도 아주 좋습니다. 아마 우리 편집을 맡으신 분이 틀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 간양록입니다. 예. 간양록인데 네. 제목이 원래 뜻은 볼간자 네. 양양자입니다. 이 양은 염소 양 할 때 양입니다. 간은 볼간자, 간주하다 할 때 간. 네. 기록을 보니까 한나라 무제 때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무. 예. 이 사람이 그 흉노의 사신으로 갔다가 프로가 돼서 양치기 노릇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무의 아마 충성이랄까 충의를 기리면서 간양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간양록의 제목은 양치기의 기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항이란 이름, 여기 강항, 이름이 강항인데 이분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인데 조선시대 문신으로 여러 그 벼슬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98년까지 네. 약 7년 가까이 치렀던 전쟁인데 역사적으로 아주 잔인한 잔혹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전쟁 당시에 영광으로 내려갔다가 그 정유재란을 만나서 의병을 모집하고 이러다가 피난을 가는 길에 외군에게 포로가 돼서 일본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에 끌려가서 약 3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그 포로 생활의 기록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간양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간양입니까? 양만 봤나요? 그 한무제 때 소무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포로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포로의 자신의 위치, 포로의 위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간양이란 말 쓴 것 같습니다. 원 제목은 건거록이라고 해서 죄인이 타는 수레라는 뜻인데 외국에 적국에 이 포로가 된 게 수치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간양록을 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일본에서 3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적은 기록이 간양록입니다. 이게 볼륨이 많지는 않은데 현대역으로도 번역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이 임진왜란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임진왜란은 이 영토를 장악하게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지만은 대단히 독특한 전쟁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일본이 조선의 그 선진 문명, 문물들을 강탈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토를 차지하기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그 이상으로 온갖 그 선진 문물들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그 군사 편제를 보면은 크게 두 부대로 나뉩니다. 전투 부대와 특수 부대로 나뉘는데 이 전투 부대는 전투를 하는 부대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특수 부대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특수 부대는 전투 병력과는 다르게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특수부대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 도서부, 금속부, 공예부, 포로부, 보물부, 축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예. 6개 부대로. 그러니까 도서부는 도서만 집중적으로 강탈해 오는 겁니다. 책만. 금속부는 금속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빼앗아 오는 거고. 공예부는 우리 공예품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같은 것들 있죠. 예. 요것만 집중적으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축부는 가축만을 이렇게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로부가 있는데 포로. 그러니까 포로만 전담하는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포로부에서는 조선의 학자나 관리들 그리고 이 목공이나 직공 그리고 뭐 토공 이런 장인들 있죠. 예. 이런 고급 노동력들을 집중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납치하는 것이었죠. 이 강항의 경우도 문신이었으니까 이 성리학적 교양, 소양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일본에 가서 여러 사람들 가르치고 해서 유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려나기도 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은 특수부대를 운용한 특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금속 활자와 뭐 병기들 그리고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능을 갖춘 기능공도뿐만 아니고 학자들까지 다 데리고 갔던 것이죠. 아마 임진왜란 때 잡혀간 도공들의 사연을 그린 작품들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이 임진왜란을 어떤 학자는 노예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포로들을 대대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한 전쟁이었고요. 이렇게 조선의 선진 문명이나 문물을 뺏어가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이 노예들을 팔아먹기도 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노예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2만 명에서 10만 명가량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의 창구 역할을 하는 항구가 나가사키라는 곳이잖아요. 예. 장기라고 불리는 나가사키에서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노예 사냥을 해갔다는 거죠. 이 포르투갈 이런 상인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줄 아는데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들이 일부는 일본의 문화나 문명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요. 또 일부는 상당 부분은 서양이나 다른 곳으로 노예로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을 납치해다가 노예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과 그 마카오를 관할하던 천주교 교구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루이스 세르쿠에이라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의 일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배가 들어오는 항구인 나가사키에 인접한 곳에 많은 일본인들은 포로를 사려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그들에게 팔기 위한 조선 사람들을 사려고 일본의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이미 잡혀있는 지역에서 그들을 구매하는 한편 조선인들을 포획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포획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중국 배에서 이들을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에서 납치해온 조선인들을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거죠. 상당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분들이 적지 않을 줄 아는데 예. 이런 예들이 많았고요. 일본군에 종군했던 승려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그 종군했던 승려 중에 케이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케이넨이라는 사람의 조선 일일기라는 그 일기가 있는데요. 1597년 11월 19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상인이 왔는데 그 중에는 인신매매자들도 섞여 있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사서 새끼줄로 목을 매어 얼거 뒤에서 재촉하는데 말을 듣지 않을 때 채찍으로 매질하는 상황은 마치 죄인을 다루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몰아가지고 마치 원숭이 떼를 엮어서 걷게 하는 것과 같았고 소나 말을 다루듯 하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임진왜란이 그냥 전투부대에 의한 전쟁에 그치지 않고 조선인의 선진 문물 약탈하기 위한 약탈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노예 사냥 전쟁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줄 압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강항이라는 문신이 얼마나 깊은 회한에 젖었겠습니까? 네, 일본으로 가서 일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인들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일본 여러 상황들, 정치적 상황들이나 군사적 상황들을 몰래 기록해 놓습니다. 그 기록하고 또 대마도에 오면서는 이 대마도에 남아있는 조선인 포로들에게 경문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 썼던 기록들을 조선에 와서 알리기도 하고 그 기록 모음집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그 간양록입니다. 간양록. 예. 네, 이제 아시겠죠? 예. 이 간양록 중에 저 뒷부분에 보면은 외국의 나라에서 겪은 삶들을 그린 부분에 보면은 좋은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 중에 한 편을 보면은 봄비가 한번 지나고 나면 돌아갈 생각 배나 많아진다오. 어느 때나 우리 집 담장 밑에 손수 심은 꽃 다시 볼 거나 이런 것처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아울러서 일본 그 적국 외국이라 그러는데요. 이 외국에서 만났던 수많은 현실들을 촘촘히 기록한 중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기록을 적어놓은 문학을 실기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기, 실제로 경험한 얘기들을 적은 문학 작품인데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부분도 있고요. 또 문학적 상상력이 많이 덧붙여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극외의지라는 말을 쓰는데 외놈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그 의지에 불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할 만한 게 일본의 여러 장수들을 쭉 조사하면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을 주도했던 일본군 장수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쭉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볼까요? 수길은 말하기를, 이 수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 조선의 인물을 모두 죽이고 조선을 빈 땅으로 만든 후에 서쪽 서로에 있는 사람을 옮겨서 조선에 살게 하고 동로의 사람은 서로에 살게 하면 10년 뒤에 반드시 성공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신수길은 말이 이 당시에 이미 16세기 말에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의 인물들을 모두 죽이고 내로를 하는 인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인물들 다 죽이고 조선을 빈 땅으로 만든 다음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와서 살게 하고 조선에 와서 식민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면은 서로 뒤섞여서 식민지 시대 용어로 하면 내선일체가 되겠죠. 살게 하면은 10년 뒤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풍신수길의 말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김 PD 귀무덤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들의 귀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가져와라. 코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아주 잘 아시네요. 귀라고 했습니다. 귀총이라고 이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귀를 2개씩 가져온 놈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해서 풍신수길이 내린 명령이 이렇습니다. 코는 하나니까. 네. 사람의 귀는 둘이 있지만 코는 하나이니 마땅히 조선 사람의 코를 베어서 머리를 대신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른바 수급을 운반도 어려우니까 그냥 코만 잘라봐라. 그것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강항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군사 하나 앞에 각각 한 대씩으로 하여 그 코의 수요가 채워진 연후에야 생포를 인정한다. 코를 보면서 생포한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 외놈들이 명령에 따라서 각각 우리나라 사람의 코를 베어서 여기서 우리나라는 조선 사람이겠죠. 소금에 절여 수길에게 보냈다. 풍신수길에 보냈다. 풍신수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네. 풍신수길은 이것을 살펴본 뒤에 모아서 북쪽 들판 십리쯤에 있는 대불사의 곁에 묻었는데 높이가 하나의 언덕을 이루었다 한다. 아이고 세상에. 혈육의 참화는 이를 들어서 감히 알 수 있다.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양록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참담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섬난사적이라고 해서 난리를 겪은 사적을 기록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구절들 보면은 참 눈 뜨고 읽기가 참 흥겨울 정도입니다. 온갖 상황들이 다 있는데 이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대하는 장면 보십시오. 배가 침몰했는데 침몰한 배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대하는 부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이날 외녀가, 이때 외녀는 일본 여자입니다. 밥 한 사발씩을 사람들에게 각기 나누어 주었는데
쌀은 뉘도 제대로 벗기지 아니했고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아니했고 모래가 반을 차지했으며 생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이고. 뱃사람들은 배가 하도 고파서 깨끗이 씻어 말려서 요기를 했다. 밤중에 배 옆에서 여자가 울다가 노래를 부르니 그 소리가 옥을 깨는 듯하였다. 나는 온 집안이 침몰당한 뒤부터 두 눈이 말라붙었는데 이날 밤에는 옷소매가 다 젖었다. 이렇게 일본으로 끌려가기 전에 상황들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도 일본과 우리의 역사적인 관계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도 우리가 제대로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식민지 시대까지 지금까지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몇몇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볼 생각인데요. 오늘 강항 선생이 지은 간양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일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임진왜란이 노예 전쟁이었다는 것. 우리가 일본인들의 그 노예 상인들에게 붙들려가서 우리 많은 조상들이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다는 것. 우리는 흑인 노예 상인만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런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노예로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하기 위한 기획된 전쟁이었다는 것. 그 과정에 특수부대를 운용해서 수많은 자산들을, 우리의 문화자산들을 약탈했다는 것. 그 점들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과정에서 코무덤, 비총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코무덤에 얽힌 이 참담한 상황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항 선생의 간양록 좀 낯설 텐데요. 이번 게 고전으로 현대어로 다시 해제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우리 수은 강항 선생이 쓴 시 한 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 듣자니 흉적에 서슬에 꺾여 항복서가 나날이 들어온다고. 호남에는 약탈하는 일조차 없고 영남에는 다만 고군뿐이고 동해에는 거센 파도 잠잠해지고 철랑성은 북두성 끼고 있다고. 외로운 시나 비록 10,000번 죽을지라도 백골엔 즐거운 흔적 있으리. 이런 시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시 보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강항 선생이 얼마나 고심참담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원절구 한 편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아주 유명하십니다. 봄비가 한번 지고 나면 돌아갈 생각 배나만 하신다오. 어느 때나 우리 집 담장 밑에 손수 심은 꽃 다시 볼 거나. 근데 이 강항 선생의 경우에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지만은 수많은 포로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포로를 다시 소환하는 쇠환사라 그러죠. 관리를 보내서 포로를 다시 송환하려고 하는데 많은 포로들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인데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또 일본에 강제로 동화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그 역사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오늘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포로를 끌려갔던 강항 선생의 글 간양록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간양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제 수은 강항의 간양록의 일부를 봤었어요. 정유재란 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의 유학자 강항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19세기 말로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1876년 어떤 해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병자 수호 조규 하는 그 강화도 사건에 이어서 일본과 수호 조약이 맺어진 해죠. 이 무렵에 어마어마한 상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상소란 신하가 임금한테 뭔가를 아뢰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이 상소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미안함 최익현입니다. 이 최익현 선생은 포천에서 태어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벼슬을 하다가 1906년에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장으로 권기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자그만치 74이었습니다. 74세 을사늑약과 함께 나라가 망해가니까 고령을 무릅쓰고 의병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돼서 대마도 감옥에서 목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둡니다. 이 면함 최익현의 글을 모아놓은 문집을 면함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오래전에 번역된 국역 고전 총서 중에 한 권입니다. 면암집입니다. 면암집 하면은 말 그대로 면암이라는 이름이 호인데요. 근면하다 할 때 면자에다가 뭐랄까 암자할 때 암자? 네네네. 근면하게 사는 사람, 막 부지런한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면한 암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물론이죠. 제 이름도요. 얼굴 영자에 민첩할 민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아니요, 저기 우리 김 PD 민첩하게 생겼어요. 민첩한 얼굴, 민첩한 생김새. 네. 예. 얼마나 민첩하게 생겼습니까? 네. 근데 한자가 꼭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네. 다양한 방식으로 다 해석하거나 이해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 면함 최익현 선생은 개화기 이 수구 위정척사 세력의 최고 선봉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구파 그러면은 워낙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수구 꼴통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원래 의미의 수구는 옛것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뜻이죠. 뭐 그런 점에서 최익현은 조선시대 유학이 지배하던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의 일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의 주요 사상들을 지키고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조선적인 것, 예를 들면은 사대주의, 중국과의 관계, 군주제 또는 서원, 신분제 등등 조선시대를 지탱했던 그 사상이나 제도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수구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구파이면서 동시에 척사파라고 해서 사악한 것들과 사악한 무리들과 끝까지 싸운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정척사파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지키면서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예. 위정할 때 이 정은 옳은 것, 그러니까 옛것, 조선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사악한 것이란 외래적인 것, 서양적인 것이나 일본적인 것과의 대결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위정척사파가 의병 사상의 계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동학 사상이 있기도 하지만 양대 축입니다. 동학의 흐름과 위정척사의 흐름이 의병의 거병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면함 최익현 선생은 의병장으로도 손꼽힙니다. 그리고 의병운동을 평가받아서 훈장을 받기도 했죠. 아무튼 면함 최익현 선생은 위정척사의 거봉으로서 의병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사상가로 손꼽히는데요. 물론 이제 개혁 개방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겠죠. 그런 맥락에서 1876년 일본이 흑선, 검은 배를 몰고 와서 이 화친을 요구합니다. 너희들하고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무역도 하고 그러고 싶다. 근데 이 화친하자는 게 말이 좋아서 화친이지 그냥 화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무력으로 조선을 강제 개방해서 자신들이 오리는 것을 얻고자 했겠죠. 예. 그때 올린 상소가 바로 병자, 지부, 복골소입니다. 좀 어렵죠? 현대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병자년에, 그러니까 1876년에 지부, 도끼를 들고 엎드려서 올리는 상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년에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서 임금님께 요청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다면 왜 도끼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 상소를 안 들어줄 거면은 내 도끼로 내 목을 쳐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결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상소를 이른바 병자년 도끼 상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끼를 들고 임금께 아뢰는 상소였다는 것이죠. 병자 수호 조약,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조약을 맺는 순간 조선은 그야말로 서양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외노움의 수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최익현 선생의 예언대로 역사는 전개되죠. 그 이후 바로 30년 후에
을사늑약을 맺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요. 그 후 5년 후에 바로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친일파들의 세상이 펼쳐지죠. 예. 말 나온 김에 얘기입니다만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이른바 청토오적소라는 이 오적, 을사오적 있죠. 박재순, 이완용, 조중웅 등을 비롯한 이 을사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상소죠. 일단 오늘은 도끼상소에서 일부 보겠습니다. 도끼상소에서 일본과 화친이 불가한 5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친이 상대편의 구걸에서 나오고 우리에게 힘이 있어 능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그 화친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겁나서 화친을 요구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이후 그들의 끝없는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주겠습니까?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저들과 화친을 맺자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우리가 겁에 질려서 화친을 맺으면은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최익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대로 이 예언대로 맞아 돌아가게 되죠. 일본의 그 끝없는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어제 뉴스 보십시오. 이 아베가 이제 북한을 끌어들여서 남한의 내부를 갈라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베 권력 지탱의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이 혐한입니다. 혐한. 그죠? 한반도에 대한 증오입니다. 북한에 대한 혐오와 증오, 그리고 남한에 대한 혐오와 증오. 또 나아가서는 이 남한과 북한을 갈라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해서 어부지리로서 자신들이 얻을 것 다 얻는 거죠. 바로 그게 한국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본다면은 지금 한일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 물론 일본이 도발한 전쟁입니다만은 이 싸움이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익현은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들의 화친 요구를 잠시 들어주면은 잠시 동안은 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끝없는 욕심을 채워줘야만 할 것이다. 그 결과는 나라의 망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대단히 주목할 만한데요. 우리 문학사 공부할 때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무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물건은, 그러니까 일본의 물건은 모두 지나치게 사치한 것과 괴상한 놀이객감들이지만 우리의 물건은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것들이므로 예. 통상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은 사치품들이거나 좀 이상한 놀이객감들이다. 그러니까 경공업품들이 많았죠. 옷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죠. 고무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물건은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것들이에요. 이른바 먹을거리들. 그러니까 쌀이나 이 보리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조선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최익현은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핑계대지만 실제로는 서양 도적들이니 화친이 일단 이루어지면 사학이 전파되어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학이라는 거는 이제 사이비 학문, 악한 학문 뭐 이런 거겠죠. 네, 사악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예. 주로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들이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다라고 핑계대지만은 그럼 우리 같은 동양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서양 도적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화친이 이루어지면은 조약을 맺게 되면은 이런 그러니까 서양의 개신교들이 온 나라에 전파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른바 외양일체라고 표현되는데요. 일본 사람과 서양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놀랍게 역사에서 증명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카스라 테프트 조약 이런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을 둘러싸고 필리핀과 조선을 둘러싸고 미국이 필리핀 가질 테니까 조선은 니들이 가져라는 이게 카스라 테프트 밀약 아닙니까? 그리고 해방 이후에 철저하게 일본의 편에 서서
친일 세력들을 통해서 밀어줬고요. 그리고 전쟁 때도 한반도를 분단시켜 놓고서는 네. 일본을 끼고 돌면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미국 세력과 일본 세력이 결탁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미국이 지지했던 전범 세력들이 지금도 일본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양일체라는 것, 면함 최익현의 인식이 역사의 저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프게 와닿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지. 외양일체, 서양과 외놈들은 하나다라는 최익현의 인식. 이게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세계가 사학이 진짜 전파된다고 경고했잖아요. 예. 서양의 종교, 개신교가 물론 이제 종교와 함께 학문도 들어오겠죠. 학문들이 조선의 정신을 멍들게 할 것이다 라고 면함 최익현은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진 왜란과 정유 재란 7년 가까이 진행된 전쟁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해서 임진왜란을 노예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고통을 받는 건 부녀자들인 경우가 많죠. 최익현도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태 올라와 땅에 올라와 왕래하고 집을 짓고 살게 된다면 재물과 부녀들을 제 마음대로 취할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일, 수호, 조규와 함께 항구를 개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항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항구 곳곳에 조개지를 만들어 놓고 일본인들 삼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최익현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항구에 들어와 살게 되면은 바로 재물과 부녀자들을 마음대로 취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네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조선 사람들의 어떤 우월감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 외놈들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외놈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일본에 대한 그 성리학자들의 우월한 의식이 분명히 있었죠. 이게 그런 엘리트 의식이 결국 나라가 이렇게 네. 국권을 탈취당하는 걸 앞당긴 요인은 아니었을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지적을 했죠. 그런 우월한 점이 없진 않았겠지만은 그 우월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이런 그 이면의 움직임들을 간파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헴하는 그 우월 의식들이 나라의 멸망을 앞당겼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 점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봐야죠. 위정척사 사상의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과 중에서 어떤 점을 택할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또 우리의 그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만은 그 점을 분명히 경계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마지막 이유가 특히 그렇습니다. 외인들은 재물과 여자만 알고 사람의 도리라고는 전혀 모르는데 그들과 화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다섯째 이유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윤리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도 오랫동안 하나의 나라, 물론 이제 다른 정치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지탱해 왔는데 왜 사람의 윤리라는 게 없겠습니까? 어떤 지나친 자기중심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일본에 대한 경계를 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역사적 맥락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외인과 서양인은 다를 바가 없다는 점, 척양일체라는 것 부분하고요. 그리고 무역 관계에서 일본 사람들의 상품은 사치품이지만 우리가 파는 것은 생필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에 큰 해를 끼칠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예. 그 관계에서 무역 역조가 심오하다 보면은 결국 조선은 경제적으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최익현은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요즘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보면서 이 면함 최익현 선생의 면함집에 수록된 이 도끼상소가 기억이 났고요. 이 도끼상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 유한배 기자도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향타를 잡을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지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의존도만 얘기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측면에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몰래 이 번역을 베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암묵적으로 의존도 높은 곳들이 많습니다. 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방식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점 자기 비판을 아주 매몰차할 정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일본이 서양을 모방해서 비서양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근대화에 자본주의에 성공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서양 열강들 빼고는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영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걸 몰랐습니다. 예. 네, 그 과정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에 어떤 식으로 또 말려들지 모릅니다. 이 면함 체이현이 경고했듯이. 그리고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재단이나 이 국가 기금들, 펀드를 이용해서 각 나라, 특히 한국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심어놨습니다. 일본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심어놨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긴 합니다만 한국의 다양한 분야들, 뭐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 일본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단의 지원을 받은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 세력들도 적잖이 연결돼 있다는 것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을 이 인간들이 포섭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봐야 우리 교수님은 뭐 단호하게 까불지 말라고 하실 텐데 저는 호사카 유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돈을 준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돈에 홀라당 넘어간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학자, 지식인, 뭐 언론인 가릴 것 없이 말이죠. 많습니다. 언론인들이 특히 많고요. 학자들도 특히 많고요. 뭐 학자들 경우에는 기금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기금, 예. 뭐 기숙사니 뭐니 다 제공하면서 학비 다 제공하면서 생활비 다 제공하면서 공부해라. 마음 놓고 공부해라. 그러고 나서 일본 정부나 일본의 정책을 옹호하는 논문 한 편 쓰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이 이상하면 금방 그쪽으로 갈 수가 있죠. 뭐 생각이 이상하지 않아도 금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유혹이 대단할 거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제안이 없었어요. 별 쓸모가 없었는지. 아니 해봤자 뭐 단칼에 거부하면서 행여나 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교수님이 어딘가에서 또 폭로를 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했겠죠. 아니에요. 저는 제안하면은 금방 몰래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좀 서운한 게 이 김용민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특히 더 저에 대한 제안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교수님 예방 접종을 받으신 거예요. 몰라요. 접근도 못하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베가 촉발한 아주 야비한 방식으로 촉발한 한일 관계 갈등의 국면에서 저는 역사를 한번 제대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친일적인 흐름들, 일본의 구걸하고 일본에 빌붙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우리의 친일의 역사, 어떤 굴욕의 역사들이 오롯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네. 하다못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베를 지지하는 언론은 일본에도 없는데 한국에만 있다. 조중동문이라고. 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베를 지지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들도 총 공세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아베에 대한 공세로.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의연히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대단합니다. 컬럼이나 사설을 보면서 정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모든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전혀 거리낄 게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익을 지키는 길이라면은 뭐 전혀 가릴 게 없다는 저런 포즈를 고스란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최익현 선생이 살아있을 때 친일 세력들, 어떤 새로운 권력에 빌붙는 자들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 주목하십시오. 이게 뭐 어떤 민족이니 국가니 이런 게 얘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면은 뭐 그 어느 것이라도 받아들일 태세로 똘똘 뭉쳐 있는 자들이죠. 문재인 정권의 역사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익으로 똘똘 뭉친 저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이 삶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챈 저자들이 지금 벌벌 떨면서 온갖 그 협박들을 해대고 있는 거죠. 온갖 거짓말들 총동원해서 가짜뉴스를 총동원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여기서 한두 걸음 물러서다 보면은 바로 또다시 접질리고 맙니다. 이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행이다 싶어요. 또 이번 계기에 역사의식을 날카롭게 벼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작품이기 전에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녹음 시간을 기다려준 김 PD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노모를 멀리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일이 막 생기고 그러네요. 네. 김 PD가 여유가 없이 바쁘고 그럴 텐데 미안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원래는 단편소설 한 권이었는데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은 제가 조금 화가 난 편입니다. 아. 이병태 교수라고.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교수가 한 말을 듣고서 제가 요즘은 좀 나이가 들면서 조금 화를 덜 내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조심하는 쪽인데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친일이 정상, 토착 왜구 언급하는 자는 폭력범, 정신병자 이렇게 제목을 땄는데 제가 그 SNS를 보니까 이병태 교수라는 사람이 쓴 게 이렇네요.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어느 나라이든 친하게 지내야 평화롭고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친미, 친일, 친영, 친독, 친불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남북한이 수교를 한다. 이러면 또 친북해도 됩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금방 우리 김 PD가 잘 지적하셨는데 역사적 맥락이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 내뱉으면 안 돼요. 그 국어사전에 친일이란 말이 2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또는 지내는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도 친일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까이 하고 일본을 깊이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친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개념의 친일은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조선을 포로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다 팔아먹은 자들, 이런 정말 야비하고 비열한 자들이 친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다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병태라는 사람이 얘기를 그대로 따르면은 친독도 가능해야 얘기했는데 어떤 친독입니까? 지금의 친독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죠. 독일어하고 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나치의 친독도 친독입니까 그러면? 근데 이런 질문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비열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카이스트에 좋은 교수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짓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이런 식으로 비열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착 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당신은 위험한 파시스트이거나 일본인에 대한 혐오감 가득한 인종차별자이거나 역사 진보를 거부한 지적 능력이 결핍된 사람이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위험한 파시스트는 누구고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득한 인종차별주의자는 누구고 역사 진보를 거부하는 지적 능력이 결핍된 자는 누군가 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물으면 그대로 아베에게 통용되거든요. 근데 이 아베에게 갈 얘기들을 그대로 한국인들 향해서 겨냥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한국 시민들 향해서. 이른바 이런 사람을 지식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병태라는 이런 사람이 한 말들을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못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병태 씨의 그 두 번째 SNS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토착 왜구를 입에 담는 자들은 아까 반복되는데요.
인종차별자들이다. 정리 잘 해놨습니다. 경영학교 교수답게. 네. 두 번째, 파시스트들이다. 세 번째, 국수주의 폭력범들이다. 네 번째, 역사 컴플렉스의 정신병자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자유를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다. 김 PD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토착 외구를 입에 담는 인간들, 김 PD나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토착 외구에 대해서는 제가 대한배열 신보를 비롯해서 여러 예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강명광 교수를 비롯해서 전용우 교수님 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토착 외구를 입에 담는 인간들은 인종차별자들이랍니다. 그리고 파시스트랍니다. 내가 파시스트래. 이상하네요. 그리고 국수주의 폭력범이랍니다. 그리고 역사 컴플렉스의 정신병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자유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랍니다. 나는 이 양반의 정신 구조가 정말 좀 궁금한데요. 이건 일본의 극우 중에서도 정말 최첨단에 있는 극우가 내뱉는 말들을 고스란히 우리를 향해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오늘. 제가 토해란 말 여러 번 했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더러 이런 5가지 조건을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저를 정리해 준 게 참 고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이 기시다 슈라는 일본의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한국에 번역된 게 게으름뱅이 정신분석이라는 책이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도 나와 있는데요. 게으름뱅이 정신분석 1권에 정신분열증으로서의 근대 일본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명문인데요. 이 부제가 근대 일본을 정신분석한다입니다.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이 글 중에서 몇 문장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슈라는 일본의 정신분석학자에 따르면 일본이야말로 유아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왕자병에 걸린 자라는 거죠. 불안한 왕자병에 걸린 자라는 것입니다. 예. 저자 기시다 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다운 말을 미리 말한다면 일본 국민은 정신분열적이다. 이 정신분열적인 방식은 이렇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1853년 페리 내양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페리 제독이 나가사키 항에 들어오면서부터 개항이라는 게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 일본은 응석바지 어린애였던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의 새로운 세계로 열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하기는 오랜 옛적에는 조선 및 중국과 교섭을 가졌고 가까이는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 등과 근근히 관계를 가져왔지만 그것도 일본의 처지로서는 어디까지나 제멋대로의 관계일 뿐이었다. 곧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 절구해버려도 일본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이것은 마음에 드는 동무들과만 놀고 있으면 되는 유아기의 인간관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역겨운 녀석과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 사귀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른의 인간관계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은 페리 내양 이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모르는 유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미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속되는 상태로 접어들면서 외적인 나와 내적인 나가 완전히 갈려버리는 정신분열적인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외부에 있는 자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자들과 철저히 굴복한 상태에서 내부의 환상을 잊지 못하는 그런 나는 결국은 환상을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쓰죠. 외부의 나와 내부의 나가 만나는 접점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강대국에는 철저하게 굴중하면서 약소국에는 철저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한국이었다고, 조선이었다고 이 기시다 슈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굴종하는 외적 자기는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자면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굴종하고 모방하면서 모방하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너무 공허해지잖아요. 그 공허한 것들을 방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순화된 내적 자기의 자존심에 박힌 가시였다. 외적 자기는 비자기화하여 투영된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투영의 대상으로 선택된 불운한 나라가 조선이었다. 정한론의 심적 기반은 여기에 있다. 정한론은 한반도를 정벌해야 한다는 그 얘기인데요. 유럽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대가로 내부에 있는 불안한 자기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한반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게 일본 근대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 근대를 지탱해온 힘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일본이 분열증적으로 근대를 살아온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봐도 그런데 철저하게 강대국에는 복종하고 철저히 굴욕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식으로든 짓밟으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한일 관계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이 기시다 슈가 정신분열병으로서의 근대 일본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부에 당했던 굴욕들, 유럽에 당했던 굴욕들을 어떻게든 서력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쟁에서는 실패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굴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대상을 자기를 극복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한국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을 짓밟음으로써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정신분열증적인 유아적인 그 사고방식의 결과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사태가 아닌가. 저는 이 기시다 슈의 질병으로서의 근대 일본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절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제가 좀 분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특히 일본의 극우 권력들이 자신을 지탱해온 방식이 그렇습니다. 끝없는 혐오와 증오를 바탕으로 자기 존재의 근거를 확립해 왔는데요. 네.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한 저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열등감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병태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누가 유화적이고 누가 파시스트적이고 누가 궁극주의적인지 한번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 JTBC의 앵커 브리핑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전쟁을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한 세력들이 지금 자민당을 지탱하고 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예. 그자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이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만나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들을 듣고 조용한 한국인들이 저는 정말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은 토착 외구를 입에 올리는 인간들을 두고서 인종차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파시스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국수주의 폭력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역사 컴플렉스의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자유를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이병태를 두고서 한국의 지식인들이든 시민이든 조용하다는 게 저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이 듭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 기억의 서랍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기시다 슈의 게으름뱅이 정신분석 중에서 정신분열로서의 근대 일본이라는 의미 있는 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거꾸로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병태 교수께, 교수님께, 아니지, 교수 사마께 이 글 꼭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그래야 좋아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이렇게 극진인 또 우리 친일 성향의 교수님께 인사를 하셨는데요. 반가워하실 겁니다. 예. 네, 좋아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몇 구절 함께 할 텐데요. 예. 그 전에 제가 좀 나이를 먹으면서 화를 사귀는 방법을 알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뭐 갈등 관계라 해야 되나, 저런 뭐랄까 근거 없는 짓들, 일본 극우 세력들의 폐악질들을 보면서 자꾸만 화가 나고 그럽니다. 참 잘 안 돼요, 이게. 아니 근데 사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일파라고 하는 사람들, 지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너무 갈등하면 안 된다. 어서 빨리 위기 봉합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네. 이 지랄들을 떨고 있는데 어떻게 지일파 중에 지일파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은 이렇게 분개하십니까? 아직 뭐 털이 덜 나서 그렇겠죠. 저는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게 제대로 배웠다면 배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언제까지 참고 견디고 일본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면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본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외부 세력보다 더 미운 놈들은 내부에 있는 적들입니다. 해서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뉴스와 함께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중일전쟁 당시, 그러니까 1937년부터 이어진 중일전쟁 당시 일본이 독가스를 발사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이 마스노 세이야라는 일본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금지된 독가스 무기를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야 적지 않았죠. 예. 일본은 끝없이 사실 은폐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의 잘못을 성찰하고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설계하는 게 바로 어른스러운 자세일 텐데, 예. 일본이라는 나라, 특히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대단히 유화적이어서 반성이나 성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의 그 악동식의 발상법들 있지 않습니까?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딱 하나 있다면은 세계 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철저한 복종, 굴종을 대가로 해서 다른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는 끝없는 우월권을 주장하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조선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정한론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일본 근대를 이끈 핵심적인 정치적 동력 중에 하나가 한국을 정벌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메이지 유신 시기까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조선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근데 이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야 대륙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일본인이 섬나라에서 벗어나서 이른바 웅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일본 정치사에서 복류에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독가스 문제 얘기하다가 쟀는데 아무튼 그런 비판이고 자기 반성이 불가능한 세력들입니다. 잘 알다시피 731 부대에서 시행했던 생체 실험 같은 거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끝없이 그런 것들도 부정하죠. 이런 독가스 관련 뉴스와 함께 또 하나의 눈길 붙던 뉴스가 뭐였냐면은 무역 문제, 무역 보복이라고 얘기하죠. 무역 보복 문제를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문제, 안보 문제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반도체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불화수소, 에칭가스가 살인가스를 만드는 원료, 살인가스, 살인가스를 독가스를 만드는 원료로 북한에 몰래 들어갔을 수도 있다 하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한반도 때리기를 위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은 조선일보에서 조원진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도한 것을 일본 극우 신문들이 다시 받아쓰고 다시 아베가 그걸 다시 한반도 문제로 돌리고
그런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과 그 세력들이 핵심 코어인 조선일보가 발신한 것들을 일본의 우익들이 받아서 그걸 그대로 이 한반도를 때리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친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친일이었어요. 네, 뭐 친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정치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버리는 자들입니다. 네. 제가 그나마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교수님. 네, 이 등-PD만 알아주는 바이긴 합니다만 개화기부터 쭉 한국 근현대사를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이 조선일보를 대표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언어들 때에 따라서 다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 비열함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딱 그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한국의 그 자한당 세력들이 일련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일본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인 전체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네. 조선일보 세력들보다 훨씬 나은 일본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세계 시민적 입장에서 상식과 양심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잘 알죠. 아베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개인 청구권 문제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일본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적도 있죠.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일본의 시민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작가들, 예술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읽지도 않은 편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심사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은 나는 좀 물러서고 싶은가. 그런 게 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본 영화는 왠지 한 발짝 떨어져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심사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 일반적으로 이 개인주의와 허무주의로 무장한 어떤 뭐 댄디스트 이런 작가를 얘기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단장 죽이기는 다릅니다. 이 소설에서부터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역사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중일전쟁 당시 있었던 난징 대학살 있지 않습니까? 이 난징 대학살 문제를 유럽에서 이 나치가 저질렀던 일련의 폐악질들 예컨대 홀로코스트와 그 오스트리아 합병 문제 있거든요. 안슐루스라 그러는데 안슐루스, 오스트리아 합병 문제 그리고 수정의 밤이라고 해서 유태인의 학살 문제 이런 문제와 쭉 관련해서 일본이 저지른 행패들, 역사적 그 폐악질들, 앞에서 말씀드린 독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시아에서 저지른 그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들 전면화하고 있어요. 전면한 소설입니다. 해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 중에서는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1200페이지 가까운 소설은 꼭 한번 읽어볼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중에 여기에서 두 권짜리 소설인데요. 두 번째 권, 2권에 가면은 난징 대학살 문제와 난징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경험한 인물에 관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 부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언급하면서 일본 극우 세력들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짧게 말씀드리면 나라는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역사의 기억,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기억과 대면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친구 나누는 대화, 맨시키라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832년 12월에 난징 대학살이 있었죠. 이 문제를 이제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난징 학살 사건입니다. 일본군이 격렬한 전투 끝에 난징 시내를 점령하고 대량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전투 중에 살인도 있고 전투가 끝난 뒤에 살인도 있었죠. 포로를 관리할 여유가 없었던 일본군이 항복한 군인과 시민 대부분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정확히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세부적인 수치는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수의 시민이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인 사망자 수가 40만이라는 설도 있고 10만 명이라는 설도 있죠.
하지만 40만 명과 10만 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바로 난징 대학살 사건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런 유명한 네로라는 작가가 주요 작품에 일본의 역사적인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일본은 대단히 위험해요. 특히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그 처단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한국의 그 극우 세력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일본 극우파들이 바로 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들은 절대 자신이 저지른 역사들을 돌아볼 성숙함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시다 슈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걸 이어받는 자가 어제 말씀드린 이병태라는 작자들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이런 과정에서 일본인들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아마다 스구이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데 중일전쟁 당시에 징병이 돼서 중국 전선에 나아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군인으로 끌려갔으니까 전쟁을 해야겠죠. 전쟁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김PD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역사는 강한 자가 쓰는가라는 책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 학자가 쓴 이 난징 대학사와 관련 책이었는데요. 그 책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게 중국인들의 목을 누가 많이 베나 시합한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소설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을 체포해 놓고서는 일본 군인들의 담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바로 그 앞에서 목을 베라고 한 것이죠. 칼을 주면서. 그 부분이 이 소설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지른 정말 흉악한 그 범죄 행위와 맞서자는 게 이 작가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통스럽지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카가 전하는 부분입니다. 유서 이야기를 했지. 말투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아버지 말에 따르면 거기에는 삼촌이 포로의 목을 베어 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매우 생생하고 극명하게. 물론 하급 군인에게는 군도가 주어지지 않아. 그전에도 일본도 같은 건 만져본 적도 없었지. 어쨌거나 피아니스트이니까. 복잡한 앞부는 볼 줄 알아도 검으로 사람을 베는 법은 알 리 없어. 그런데 상관이 일본도를 내주면서 이걸로 포로의 목을 베라고 명령한 거야. 말이 포로지 군복을 입지도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어. 나이도 꽤 먹은 사람이야. 본인도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남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와서 묶어놓고 죽이는 거야. 손바닥을 검사해서 굳은 살이 박여 있으면 농부로 보고 그냥 놓아주기도 했대. 하지만 손이 부드러우면 군복을 벗고 시민으로 위장해서 도망치려는 정규병으로 판단해서 득결 처형한 거야. 죽이는 방법은 총검으로 찌르거나 군도로 목을 베거나 둘 중 하나. 기관총 부대가 근처에 있으면 불러다가 포로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한꺼번에 처형하기도 하지만 보통 보병 부대에서는 탄환이 아까우니까 대개 검을 사용해. 시체는 한 대 모아 양쯔강에 흘려보냈지. 양쯔강에는 메기가 많아서 그것들이 시체를 먹어 치웠어.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당시 양쯔강에는 망아지처럼 몸집을 불린 메기도 있었다고 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삼촌은 상관인 장교가 내준 군도와 포로의 목을 베어야 했어. 육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소위였어. 물론 삼촌은 원하지 않았지. 그러나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엄청난 일이야. 단순한 제재 정도로 넘어가지 않아. 제국 육군에서 상관의 명령은 곧 천황폐하의 명령이었으니까. 삼촌은 떨리는 손으로 어찌어찌 검을 휘두르긴 했지만 원래 힘이 좋은 편도 아니고 더욱이 대량 생산된 싸구려 군도잖아. 인간의 목이 그렇게 간단히 잘릴 리 없지. 제대로 숨통을 끊지도 못하고 주인은 피바다가 되고 포로는 고통에 뒹굴고 실로 비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어. 삼촌은 그 뒤에 구토를 했어. 뱃속의 모든 것을 모조리 개어내고 위액도 토했고 그것도 바닥나자 공기를 토했어. 그리고 주위 병사들의 조롱을 받았어. 상관은 한심한 놈이라며 분합발로 삼촌의 배를 마구 걷어찼지. 아무도 동정 같은 건 해주지 않았어. 결국 삼촌은 3번이나 포로의 목을 베어야 했어. 염습 삼아서. 익숙해질 때까지 말이야. 병사로서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지. 네, 이렇게 피아니스트였던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아마다 스구이쿠라는 사람이 군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중국인 포로를
포로를 값싼 싸구려 군도로 3번이나 치면서 죽여 했을 때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 삼촌이 결국은 자기를 하는 거죠. 목숨을 끊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사이에서도 일본의 그 군국주의가 저지른 죄악을 견디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문제를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치고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루키적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읽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만은, 네. 이런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서 뭐 고해성사 비슷한 걸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것마저도 일본의 이 우익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문학적인 고해성사마저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협박을 당하고요. 이런 협박을 통해서 하루키를 힘겹게 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지금 일본이 저지르는 저 나쁜 짓들, 이 보복이라는 이런 나쁜 짓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는 당사자로서,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 이른바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정부나 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건 그쪽 몫이고, 시민의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짓들을 해야겠죠. 네. 저도 당장 일본 가는 걸 좀 저하할 것 같습니다. 많이 미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 못된 버르장머리 또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때만 되면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오늘인가 어젠가요, 호사카 요지 선생이 중년 얘기를 하셨는데, 뭐 네. 금방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더 조정함으로써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게 아베 일당의 목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들 말 안 듣는 권력이 대한민국의 정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 잘 듣던 애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귀여웠겠습니까? 네. 그런데 감히 자주권을 내세우고, 감히 어디 일본에 대들고 이러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 극우 세력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정작 내세우는 목표는 바로 한국의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세력을 심어놓는 것이죠. 그 교수님, 네. 제가 억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또 뭐 이렇게 근거를 두고 드리는 말은 아닌데, 노무현을 일본이 죽인 거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일본 극우 세력들은 못 견뎌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교체하고 제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은 일본 극우 세력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보기에 조선일보는 정말 이쁜 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죠. 아무튼 뭐 그런 아주 이쁘게 짝이 없는 애완견일 겁니다. 뭐 둘 사이에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어떤 뭐 거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작 작품이 잘 맞습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가 야후 재팬인데요. 네. 거기 가면은 장관입니다, 장관. 조선일보 뭐 최고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는 1등 신문이군요. 네, 그럼 여기 쌍케이 신문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좋겠어요, 조선일보. 1등 신문. 네. 1등 신문. 그러니까 네. 아니 거기서는 일본에서는 일본의 많은 그 우파들에게는 아주 사랑받는 1등으로 사랑받는 신문입니다. 농담 아닌데. 네.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의 우익들이 전면적으로 인용하는 게 바로 조선일보예요. 금방 그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바로하면은 그걸 일본에서 받아서 다시 한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이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적대 관계로 다시 바꿔놓을까. 네. 그리고 이 자주성을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이걸 어떻게 아주 비굴하고 굴종적인 권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요 궁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네. 지속되는 식민지라고 제가 명명하는 것입니다. 네. 식민지 절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내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굳건히 버티고 있는 한 식민지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가는 뉴스와 더불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 긴 장편을 짧게만 얘기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흥미진진할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작가가 있다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네. 일본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세력들과 어떻게든 연대할 것인지도 궁리해 봐야겠죠. 네. 그게 새로운 아시아, 평화로운 아시아를 상상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이십니까? 시간 있는 금요일. 이번 주는 제가 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정겨운 시 몇 편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하종호의 연시집, 그 연시집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사랑의 시집이라는 뜻이죠. 네. 하종호 시집은 제가 두 권쯤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 시들을 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시집은 아주 오래된 작품집입니다. 제가 1987년에 구한 시집이네요. 그러니까 몇 년 됐나요? 32년 된 시집입니다. 시집 가격 2,000원입니다. 이 연시집이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겠죠. 네네네. 사랑의 대상이 있을 텐데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목이 정입니다. 정. 초코파이 정입니다. 예. 초코파이 정자입니다. 예. 한국에서 쓰는 그 한자 우리말 중에 정이라는 말처럼 의미 폭이 넓은 단어도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이 많아서 병이 되기도 하고 정이 많아 상처가 되기도 하고 참 오래전부터 우리 가슴 한켠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 정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우리 김 PD 그렇지요라는 노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좀 어려운 노래인가? 예.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안치환의 1집인가 2집에 실려 있습니다. 올 때쯤이면 오겠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그렇지요의 원시가 바로 이 하종호의 정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를 읽으면서 이 시집이 누구를 향한 연시집인지 사랑의 시집인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올 때쯤이면 오겠지요. 그렇지요. 생사람으로 아니 온다면 죽은 사람으로 오겠지요. 그렇지요. 이 땅에 남는 길은 삶과 죽음. 그 둘 한꺼번에 있으니 살아있으면 보겠지요. 그렇지요. 죽은 뒤에도 이 땅에 묻혀 있으면 분분으로 서로 이 산 저 산 바라보겠지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살아가고 있으면야 가슴으로 이 사연 저 사연 나눌 날 오겠지요. 그렇지요. 가을이라서 기다려질 뿐 올 때쯤이면 오겠지요. 안 그래요? 네, 이런 시입니다. 노래 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라미 원시가 그렇지요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안치환이 부르는 그렇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아꼈던 노래고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이 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살아서 오든 죽어서 오든 아마 오긴 올 겁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리고 있는 타전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넓게 보면 한반도의 통일 이런 것입니다. 80년대 통일운동의 원점이 있었던 접점이 있었던 시인이 쓴 평화를 갈구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갈구하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용운 시를 읽을 때 님이라는 이 대상을 통해서 이 연시풍으로 쭉 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님이 뭐냐라고 늘 물었었죠. 부처님이기도 하고 조국이기도 하고 동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하종호의 연시집도 만해 한용운의 시풍을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정말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시라고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시집이어서 사랑의 시를 쭉 읊고 있는데 이 사랑의 궁극적인 지점은 아마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편만 더 볼게요. 그러면 참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시가 참 쉽습니다. 너를 처음 만나러라는 맨 앞에 실려 있는 시 보겠습니다. 너가 무엇인지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를 처음 만나러 남쪽으로 내려간다. 가을 하늘에서 구름은 나보다 먼저 도착하여 너를 기다리고 있구나. 낙동강 휘어도는 구비에서 너를 생각하는 나는 하마 남쪽이 된다. 너는 처음 날 만나려고 무엇이 되고 있느냐. 햇살이 맑아져 강물은 출렁이고
나는 너에게 흘러들면 깊어지겠는데 아직 네가 사람으로 조용하다면 가을 하늘에 머물고 있는 구름을 없애며 날 기다려 남쪽이 되겠느냐. 낙동강 구비구비 어느 한 구비를 안고 너를 처음 만나서 북쪽까지 다 되고 싶다. 그런데 이미 바다는 강물을 받아들여 동서남북이 없구나. 네, 마지막 행이 바다는 강물을 받아들여 동서남북이 없구나 이랬습니다. 이 남쪽에서부터 쭉 흘러오면서 또 흘러가면서 남과 북이 만나는 그런 세상을 그리워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그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세상을 끝까지 방해하는 놈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한국 내부에도 남북의 평화 공존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저렇게 또아리를 틀고 정말 독립발을 빼물고 있잖아요. 일본과 튼실하게 결탁해서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결국은 시민들의 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디든 펼쳐서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당신에게 사무쳐라는 시인데요. 한국어 중에서 참 못 견디게 사무치는 말이 사무처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치라는 단어인데 사무처를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번역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사무치다. 사무치다는 아픔도 사무치고 슬픔도 사무치고 기쁨도 사무치고 뭐 그럴 겁니다. 뼛속까지 깊이 새겨드는 그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한국어 중에서 정말 사무치게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사무쳐. 뭐 카바, 덥다 이런 의미도 다 포괄을 못할까요? 어림없을 겁니다. 그 뉘앙스의 진폭이 대단해서 아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김 PD에게 사무치하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피어스 어떨까요? 피어스. 싫어.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사무치다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피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피어스. 이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뚫다, 꽂다, 뭐 꿰뚫다 이런 건데 이게 사무치다로 표현이 안 되죠. 안 됩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스며드는 것인데 그냥 막 찌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막 서서히 이렇게 사무치게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불가능한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 좀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사무치다라는 의미가. 상호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뼈 끝까지를 파고들어서 다시 사무치게 우러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피어싱인다 그런 뚫다 이런 것으로는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그래서 어려워요.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할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인데 사무치단 말이 특히 그렇습니다. 또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어 중에 하나가 쓸쓸하다라는 단어도 참 어렵습니다. 쓸쓸하다. 네. 뭐 외롭다 이런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론리나 이런 거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쓸쓸하다는 다양하게 쓰여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에게 사무쳐 이랬는데 우리가 일단 당신을 뭐 우리 한반도 평화 정도로 이해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 사무치다라는 단어 형용사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 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무쳐입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시푸른 하늘로 팔을 쳐들었다. 노래가 우리를 휘잡아 저 척박한 강산으로 데리고 가 끌어안게 했고 우리가 노래를 이끌고 와 거리에 울려놓았다. 우리는 그윽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뜨거워지고 있을 때 와야 할 당신이 왔다. 순간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정말 당신인가? 내 젊은 가슴이 파들파들 떨렸다. 불길이 솟구쳤다. 정말 당신인가? 너무 고요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당신에게로 달려갔다. 함성이 터졌다. 당신은 불이 되어 활활 무어라 외치며 타오르며 내게로 다가왔다. 멈춰서서 내가 안으려 하는데 손 저으며 당신 육신은 고꾸라져 불덩어리를 내게 전하고 사그라지면서 내 넋 속으로 불씨를 옮겨 불꽃을 피워올렸다. 내가 눈물을 질질 흘리며 서 있을 때 다시 우리는 뜨거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윽해져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길이 되어 우리를 저 어두운 세상으로 휘돌게 했고 이윽고 우리가 길이 되어 노래를 퍼뜨렸다. 내 몸도 달아올라 우리에게로 불타 들어가는 날 와야 할 당신이 온다면서 밤이 깊었다. 우리는 횃불을 켜들었다. 네.
당신이 사무쳐라는 시입니다. 뭐 사랑의 시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 평화의 시로 읽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윽하단 말도 참 어렵죠. 우리는 그윽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뜨거워지고 있을 때. 그윽하단 말도 번역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김 PD는 술 맛을 모르니까 표현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오래 담근 술을 이렇게 마시면은 정말 그윽한 풍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윽한 사람이 있죠. 그윽한 네.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또 어떤 분위기가 그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참 깊어지는 것인데 천천히 차근차근 깊어지는 것. 이게 그윽하다라고 이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우리의 기다림들, 그윽한 기다림들이 언젠가 불덩이처럼 올 날이 있겠죠. 네. 방해 세력들의 철통 같은 방해를 뚫고 언젠가는 올 겁니다. 오긴 올 겁니다. 한 편 더 볼까요? 네. 그만할까요? 아예 더 봐야죠, 교수님. 더 봐야죠. 예. 살다가 잘 못 살겠거든 이라는 시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곳에 가 살다가 잘 못 살겠거든 이곳에 와서 사는 대로 살아라. 내 사랑은 당신 쪽으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고 이곳이 흔들릴 대로 흔들려도 세상은 되할 대로 되어서 당신 사랑도 내 쪽으로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진다. 당신이 심장마저 주지 않으면 못 살 거야. 아니요, 이게 인연인걸요. 나는 그곳 사람을 위하여 분꽃도 바치고 햇빛 맑은 날들도 바치겠어요. 그래도 그곳에 가 하다가 잘 안 되거든 이곳에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이 시도 여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신이 심장마저 주지 않으면 못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다 인연이다. 그래서 분꽃도 바치고 햇빛 맑은 날들도 바치겠어요. 물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처럼 얘기하는데 공존을 위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뭐 줄 건 주고 뭐 받을 건 받고 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네, 이런 시도 여운이 남고요. 뭐 어떤 시를 펼쳐도 좋습니다. 한 편만 더 볼까요? 네. 연애술, 우리들 하나 되는 연애술이라는 작품입니다. 연애 기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 하나 되는 연애술. 이를테면은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연애술이 있을까? 예컨대 문재인과 김정은과 트럼프의 삼각관계 연애술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내가 진정 바라는 너는 깊디 깊은 바다를 품으며 여름으로 뜨거워져 수평선을 뒤척이는 남쪽에만 있지 않다. 내가 진정 바라는 너는 넓디 넓은 평야를 거두고 겨울로 식어져 지평선을 남기려는 북쪽에만 있지 않다. 우리들 하나 되는 연애술은 남쪽 북쪽 가리지 않고 가을에는 오로지 산천을 단풍 들게 하고 우리들 울먹하여 덩어리로 온 누리 만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봄에는 다만 청산의 초록빛을 뿜으며 우리들 체온 얻으려 햇볕에 안기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진정 바라는 너는 오 밑보라 조국으로 살아 추나추동 누런 황토를 이루고 우리들 앞에 천지를 드리워 사방팔방의 사람으로 살아 내가 진정 바라는 너는 있다. 삼천리에 있다. 네. 남과 북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그 기술도 한번 행간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넉넉해지는 또 한 주 동안의 그 어떤 스트레스와 분노가 참 네. 아주 그냥 아름답게 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녹음하는 시간이 한밤인데 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간인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빗소리에 맞춰서 읽으니까 더 정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방송 감사하고요.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